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목표는 바로 뭐냐? 평화와 통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주변 네 나라들이 실제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변 네 나라가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네 나라가 있는데 이 네 나라 간의 일종의 세력 균형 상태가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통일이 돼서 한반도가 통일이 됐는데 통일 한국 정부가 중국 쪽에 딱 이게 아주 가까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일본하고 역사 문제로 싸우고 또 미국하고도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후회를 할 겁니다. 차라리 분단시켜 놓은 상태로 그대로 갔었더라면은 나았을 텐데 이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하고 손잡고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통일을 시켜놨더니 완전히 우리가 손해를 봐버렸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라 모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내심 그 나라들의 전략가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교 차원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무슨 진보 정부가 됐든 보수 정부가 됐든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외교의 전략은 뭐냐면 이 원심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통일에 협조적으로 나오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통일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외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한편으로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대북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 간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들 간에 서로 응집하려고 하는,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 힘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주변국들이 다들 통일되는 것이 지금처럼 골치 아픈 북한을 그대로 놔둔 채 분단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믿도록 해서 국제적으로 주변 네 나라가 좋다, 통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런 상태에서도 만일에 남북한 주민들 간에 사람들 간에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논다면은 그 통일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멘 같은 나라는 통일이 됐다가 다시 갈라져 가지고 싸운 예도 있습니다. 1861년에 이태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나라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열강의 사이에 끼어 있던 이태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통일을 할 때에도 보면은요. 카브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정치가 전략가가 나서서 국제 무대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해나갑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국내 차원에서 각 지방으로 이렇게 그 분할이 돼가지고 그 일종의 봉건제도처럼 그 이태리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별로 이 소국들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소국에 그 속한 이 국민들이 이제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결집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군인 출신인 가리발디 장군, 마찌니 같은 어떤 민주 시민 이 사회 제도를 주창을 하는 그런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대내적으로 이 사람들의 통일 열망을 갖다가 끌어냈었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가능했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1990년에 독일의 통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물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외교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1년 정도 왔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 왔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활용을 했던 사람이 헬무트 콜 총리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정치 감각이 뛰어난 그 외교를 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사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거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에 쭉 꾸준히 지속되었던 동방정책입니다. 동방정책.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독일의 3인당의 정치 지도자였던 빌리 브란트가 1960년대 말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동서독 간의 사람들 간의 인적 교류, 상호 지원, 이 상호 인정, 이거를 주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공산 진영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것까지 추진을 했던 것이 바로 당시에 서독의 그 3인당 정부의 그 동방정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야당의 동방정책을 1982년 헬무트 콜이 집권을 하면서, 헬무트 콜은 기민당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연합정부가 생기게 되는데, 그 연합정부의 정책으로 공식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경쟁 정당의 그 정책을 자기네들이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수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정책이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18년 동안. 바로 그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응집력, 구심력이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건이 마련됐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으로는 헬무트 콜의 기민한 외교, 내부적으로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응집력을 18년, 20년 동안 키워왔다는, 그래서 저력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통일을 가능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말로는 통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심력 관점에서도 지금처럼 원심력이 강해져 있는 때도 없고, 또 구심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처럼 구심력이 약해 있을 때도 없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통일이라고 이 얘기를 꺼내기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외교관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가 주로 주목해야 될 이슈는 바로 이 구심력 강화의 문제입니다.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을 위한 역량을 오래전서부터 키워가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 사실은 교회가 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대북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는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나쁜 정치 체제 밑에서 평생 동안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 북한 주민의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체제의 죄고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죄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그 북한 주민들을 다 품어 안아야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주민들을 품어 안는 과정이 그만큼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말씀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본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사람과 남쪽의 사람들이 서로 이 마음문을 열고 소통하고 담장을 무너뜨리고 이 응집하는 그런 매개체 왜 그 접합제의 영향을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일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통일 문제 이전에, 통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본연의 임무로, 본연의 사명으로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몇천 년 전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벌써 몇천 년 전서부터 주어져 왔던 2000년 전부터 주어져 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특히 교회가 얼마만큼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가. 그 목표의 모든 우선순위를 할당해가지고 노력해왔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랬는가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그 갱신과 또 섬김의 필요성이 거기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북한의 정권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역할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난 창조된 그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역할을 얼마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해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 외교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지난 그 수년간 모든 거를 비핵화, 핵을 없애는 그 문제에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남북 교류의 채널까지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나 NGO나 민간단체가 어떤 의약품을 제공을 하고 싶다,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통일부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럴 필요가 과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웃사랑의 정신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남과 북이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 때에도 그런 주장을 종종 했었습니다. 비핵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 안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철저하게 협조해가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구심력 차원에서 이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 서로 소통의 기회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이 힘들다면은 지금은 뭐 경제 지원이 이제 대북 이 제재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병원의 시설이 나빠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돕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 못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국제사회가 그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차단이 됐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의 협력. 지금 북한의 산이 황폐화가 돼가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에 나무 심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핵무기로 전용되는 거 아닙니다. 나무 심어주는 거에서 협력 사업을 하면은 그거는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쪽 사람들의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조금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북 정책을 펼쳐왔었더라면은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도 추진을 하지만 동시에 남북 주민들 간의 소통의 채널도 유지를 해가면서 왔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교회의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의지는 전혀 없다. 정치적으로 뭐 개입하고자 하는 건, 관여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북한 주민들이 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간다는데 이거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계에서 그런 목소리를 높였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그랬었죠. 근데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 권력이 더 두려웠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상, 교회 밖의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교회도 별거 아니구만, 우리들하고 똑같네, 뭐 별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갱신과 섬김과 일치인데요. 일치인데 왜 일치가 필요하느냐.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제 소견으로는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교회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뭉쳐가지고 일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는 정치인들도 두려워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게 표로 연결되니까.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안 찍어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식의 그런 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뭉쳐서 목소리를 내면은 영향력이 있을 텐데 모두가 자기 교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영향력이 없고 사회에서 이 힘을 쓰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 집중적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카톨릭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일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단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하는 것은 저는 참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성경은 좌냐 우냐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창조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은 좌냐 우냐 이거는 세상 바깥 세상에서 신경 쓸 일이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일종의 일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치의 정신으로 뭉쳐서 함께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목소리의 기본은 성경이다. 성경 말씀대로 거기에 입각해야 철저하게 거기에 입각할 때도 영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치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어느 때냐면은 3만 명 가까이 내려와 있는 탈북 주민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과거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동구 국가들의 경우를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물신주의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그럼 똑같은 현상이 한국 통일된 이후에 북한 주민들한테 일어난다? 그거는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대비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3만 명 탈북자 주민들입니다. 이제 탈북 주민들을 연구하고 그동안에 시행착오 겪은 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일종의 선교 모델도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어떤 방법도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래야만 2,500만 명 북한 주민들을 품어 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품어 안을 능력도 안 돼 있고 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오면은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쭉 추진해 오신 일치와 갱신과 섬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